오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빅뱅에서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조금 느립니다. 민주주의는 자주 실패합니다. 7개 이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있는 민주주의는 수평적 책임성, 수직적 책임성은 권리 중심의 민주주의, 다원주의적 입헌주의, 정당 중심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참여를 해야겠구나.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 행해졌던 직접 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을까? 선거는 거의 드물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추첨이었습니다. 기계가 뽑는 실제 정치에 참여한 사람은 많아야 5%가 안 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 인구고 그 가운데 4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무소속이 필요악인지 책임의 주체를 누가 가질 것인지 이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 아들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무서움이 들어요.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고대 민주주의와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뭐 권위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전체주의와 같은 좀 다양한 정치체제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보편적이다라고 느끼는데 언제부터 가장 보편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나요? 아무래도 1970년대 중반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럼 1970년대 중반이면 유럽의 아래쪽, 보통 우리가 남유럽이라고 하는 곳, 뭐 그리스나 이런 쪽에서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미하고 이제 동아시아의 필리핀과 한국,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들어서서는 동유럽도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는 이제는 뭐 명실상부하게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역전되거나 비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기보다는 투복동 민주주의 길로 가게 됐죠. 1970년이면은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장 좀 보편적인 정치 체제로 받아들이는데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은 사실 나라별로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자, 여기서부터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the office of President 민주주의는 한 가지 모양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다분화되는 게 되게 재미난 특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 대안이 있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하나의 제도로 이렇게 모아질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게도 정치제도는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도 대안은 그 나라의 특징에 맞게 또 그 나라의 시민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야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부 형태라는 말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의 유형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의회 중심제하고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제. 원래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 만들어진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1787년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연방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전에 13개 주가 느슨하게 연합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거의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만든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각 주가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안 내요. 병력을 해야 되는데 병력을 모으는 게 안 돼요. 어떤 강 하나를 둘러싸고 이게 누가 이 권리를 갖느냐 갖고 늘 다툼을 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한 후에 10년 정도의 그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방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고 대통령제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연방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1787년 여름에 시작됩니다. 127일 동안. 그래서 각 주 대표들이 아주 고분고분하면서 긴 회의를 거쳐서 헌법을 만들게 되는 게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라고 불러요. 자, 이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연방 정부를 만들려면 먼저 뭘 하죠?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민주주의를 새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재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헌의원 선거가 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헌법에 따라서 입법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입법부가 법률을 정해서 행정부를 만드는 절차와 법을 정합니다. 처음 입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의 1조는 입법부입니다. 입법부로부터 시작되는 게 미국 헌법입니다. 그 입법부를 만들고 나서 그럼 행정부 또는 행정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럼 그 수반을 어떻게 뽑을까? 이게 이제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온 토론이 결과가 대통령을 주 선거인단에서 뽑는 방법이 채택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처음처럼 입법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세계 정부 형태는 유럽과 미국이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을 입법부, 의회에서가 아니라 선거를 거쳐서 선거인단을 통해 뽑겠다는 결정이 큰 변화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13개 주가 있습니다. 13개 주는 인구가 천차만별입니다. 작은 주는 만약에 인구 비례로 뽑는다면 자기 주는 대통령을 배출할 기회는 줄어들거나 사라질 겁니다. 큰 주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인구 비례로 뽑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고 작은 주는 왜 우리가 주의 권리를 동등하다고 인정했는데 그때 우리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선거제도를 하겠느냐라고 약간 입장이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반수 득표자가 또는 과반수 선거인단 획득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없게 되면 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뽑는 건 각 주 의원들, 상하원 모두의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주는 똑같이 한 표씩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뽑는다면 작은 주도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작은 주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대통령 선거 해봐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면 결국 우리 목소리가 약해지지 않고 큰 주와 똑같은 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나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흥미로운 건 실제 선거를 계속할 때 동안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온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우연한 이유 때문에 대통령제를 간선, 의회에서의 간선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각 주에서 뽑은 그 과정을 거쳐서 하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재미난 일이 미국의 대통령제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거인단의 다수와 전체 선거인의 의사가 다를 때가 나타나게 된 건 여기서 이유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로써 생긴 일이 유럽의 정부 형태와는 다른 종류의 정부 형태를 만든 건데 그 핵심은 주권에 있습니다. 주권은 나눌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다. 이런 게 루소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정부 형태 이론은 주권은 입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 행정부와 사법부는 뭘까요? 주권을 갖는 게 아니라 기능과 권한을 갖습니다. 주권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고 주권을 가진 입법부가 기능과 권한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 중심제인 유럽의 나라들에서 정부가 시민들이 다수의 눈으로 볼 때 이 정부가 지금 시민들이 기대했던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의회에서 내각을 불신임하면 그 순간 그 권력은 소멸됩니다. 대통령제는 어떻게 하죠? 주권을 나눠줬기 때문에 주권 기관 간의 주권을 해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대통령제의 등장은 곧 주권을 해제하는 탄핵이라는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몇 번 시도됐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어떤 정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헌법이 그걸 작동해서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 상황을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잘 밟았다라고 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식 제도와 미국식 제도가 분기되는 한 결정을 미국이 1787년 헌법제정회에서 우연치 않게 내린 일이 이런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가장 큰 불안은 이 대통령이 군주가 될까 봐. 그게 엄청 중요했습니다. 군주정, 선출직 군주정이 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이 헌법 제정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걱정, 이게 어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그 두려움과 이건 가질 때마다 조지 워싱턴이라면 이게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이 사람의 인품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충분히 얻을 만큼 그런 인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군주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래가 군주정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주와 귀족정으로부터 다른 체제를 상상하고 온 사람들에게 군주정으로 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워싱턴 자체가 그걸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워싱턴과 같은 정치가 또는 리더가 없었다면 아마도 대통령제는 중간에 끝날 수도 있었다. 정치, 우리는 가끔 신문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얘기할 때 인치 말고 시스템에 맡기세요. 법치에 맡기세요. 그럼 정치 아닙니다. 정치는 시스템에 맡기거나 제도나 법치에 맡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책임감,
그 사람의 신망, 그 사람의 헌신성 이런 것과 동불어서 정치는 나아가게 된다는 걸 미국 헌법이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제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는 이상적 최선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최선을 실현하는 인간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약 속에서 또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전통과 여건 속에서 창의적으로 결정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 이런 걸 한다니까 우리도 그대로 한다?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헌법을 거의 베껴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미국처럼 됐을까요? 우리나라 처음 제헌 헌법은 독일 헌법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우리가 독일 정치처럼 됐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치에는 제도론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토론하고 서로 잘 의견을 조정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미국의 대통령제 탄생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